천산산맥에 눈 덮인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던 1221년 봄, 칭기즈칸의 천막 안에서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작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라즘 제국을 무너뜨린 직후였지만 칭기즈칸의 눈은 이미 더 먼 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 몽골 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서쪽 땅이 어떠한지, 그곳의 왕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오라. 칭기즈칸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정복이 아닌 정찰이었고 약탈이 아닌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가 후에 기록한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이 원정을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베는 당시 50대 중반의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칭기즈칸의 적이었던 타이치우트 부족 출신으로 전투 중 칭기즈칸의 말을 화살로 쏘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과 용맹함에 감동한 칭기즈칸은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신뢰하는 장수로 삼았습니다. 제베라는 이름 자체가 화살을 뜻하는데 이는 칭기즈칸이 그에게 직접 내린 호칭이었습니다. 제베는 신속한 기동전의 대가였고 적의 약점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제베보다 한 세대 젊었지만 이미 그의 천재성은 몽골 제국 전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대장장이 집안 출신이었지만 전략적 사고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학자 라시드 아딘이 편찬한 집사에는 수부타이가 어릴 적부터 지도를 그리고 지형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 전체를 하나의 바둑판처럼 내려다보며 수십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를 가리켜 나의 4마리 사냥개 중 가장 영리한 개라고 불렀는데 이는 몽골 문화에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두 장군에게 주어진 병력은 겨우 2만에서 3만 명 사이였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체 군사력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이들은 모두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각자가 최소한 3필의 말을 가지고 있었고 긴 여정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말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었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역사가 니케타스 코니아테스는 이들을 바람처럼 빠르고 늑대처럼 교활한 유목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1221년 가을 원정군은 아무다리아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차가웠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하지만 몽골 기병들은 말 위에서 강을 건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가죽 부대에 옷과 무기를 넣어 물에 뜨게 만들고 말의 꼬리를 잡고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들의 앞에는 광활한 중앙아시아의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호라즘의 마지막 샤인 잘랄 아딘을 추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베와 수부타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랄 아딘을 쫓는 척하면서 사실은 서쪽으로 가는 모든 길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각 마을과 도시에서 그들은 현지 상인들과 여행자들을 신문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목초지가 있는가? 카프카스 산맥은 어떻게 넘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1222년 초 몽골군은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문화와 투르크 문화가 섞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며 말들을 쉬게 하고 병사들의 체력을 회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정찰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부타이는 특별히 선발한 소규모 정찰대를 사방으로 보내 지형을 탐사하게 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정찰대들은 매처럼 날아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1222년 봄 몽골군은 마침내 카프카스 산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프카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거대한 자연 장벽이었습니다. 높이가 5,000m를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했고 좁은 협곡들은 매복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여러 경로를 탐색한 끝에 다리알 협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협곡은 험준했지만 군대가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였습니다. 협곡을 지나면서 몽골군은 첫 번째 진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현지 산악 부족들이 좁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위에서 바위를 굴려내리거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이런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베는 소규모 부대를 보내 산악 부족들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금과 은 그리고 비단을 주며 길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지아 연대기인 카르틀리스 초크호브레바에 따르면 몽골인들은 부드러운 말과 무거운 선물로 많은 부족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협상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제베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야간에 소규모 정예 부대를 보내 산악 부족들의 뒤로 우회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정면에서는 큰 소리로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산악 부족들이 정면 공격에 집중하는 사이 뒤로 돌아간 몽골 기병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협공했습니다. 이 전술은 몇 번 반복되었고 곧 산악 부족들은 몽골군과 싸우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프카스를 넘은 몽골군 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평원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킵차크 초원, 훗날 황금 호르드가 지배하게 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킵차크 투르크인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킵차크인들은 몽골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목민이었고 뛰어난 기병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출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킵차크인들은 몽골군을 막기 위해 대규모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아랍 역사가 이븐 아라시르의 완전한 역사에 따르면 킵차크 칸들은 5만에 가까운 기병을 모았다고 합니다. 1222년 여름 양측은 북카프카스 지역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전투는 몽골군에게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킵차크 기병들은 몽골인들만큼이나 빠르고 기동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베는 이 전투에서 심리전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킵차크 칸들에게 사절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유목민이며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당신들이 아니라 서쪽의 정주민들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우리를 막으려 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킵차크 칸들은 이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몽골인들을 믿지 않았고 전투는 불가피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가 결정적인 계책을 냈습니다. 그는 일부러 패배한 척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킵차크 기병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추격 끝에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몽골군은 후퇴하는 동안 측면으로 부대를 분산시켜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킵차크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전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베와 수부타이는 완전한 섬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은 킵차크 칸들을 풀어주며 다시 한번 회유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땅을 지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일부 킵차크 칸들이 실제로 몽골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에게 북쪽 땅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킵차크인들은 몽골군을 두려워하며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도망친 곳은 루스 공국들의 영토였습니다. 킵차크인들은 수십 년간 루스 공국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때로는 적이었고 때로는 동맹이었으며 때로는 교역 파트너였습니다. 많은 루스 귀족들이 킵차크 공주들과 결혼했고 킵차크 용병들은 루스 공국들의 내전에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1223년 초 킵차크 칸들은 루스 공국들의 수도인 키예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와 다른 루스 공들을 만나 간청했습니다. 끔찍한 동쪽 야만인들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땅을 빼앗았지만 내일은 당신들의 땅을 노릴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싸우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루스 최고 연대기인 과거 세월의 이야기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 공들은 킵차크인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들에게 킵차크 초원은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만약 이 땅이 적대적인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루스 공국들의 남쪽 국경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킵차크인들은 이 동방의 침략자들이 엄청난 금과 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탈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러 날의 논의 끝에 루스 공들은 연합군을 형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 대공,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 공,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 공, 그리고 수많은 소공국의 군주들이 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루스 역사상 가장 큰 연합군 중 하나였습니다. 전체 병력은 8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몽골군의 정찰병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 정보를 받고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2만에서 3만의 몽골군이 8만의 루스 킵차크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관이라면 후퇴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습니다. 수부타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배우러 왔습니다. 이제 서방의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베도 동의했습니다. 데칸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방의 왕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 말입니다. 두 장군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루스 킵차크 연합군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대신 그들을 관찰하며 약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루스 공들에게 사절을 보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과 강 전투로 이어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이 원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정찰, 심리전, 외교적 책략, 그리고 전술적 천재성이 결합된 복합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조지아를 격파하고 카프카스를 넘었으며 킵차크 초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유럽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정보는 15년 후 바투칸의 서방 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칼과 강에서 벌어질 전투는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1223년 봄, 드네프르 강변의 키예프는 전쟁 준비로 부산했습니다. 성벽 아래에서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군대에 보급할 식량과 무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 3세는 황금돔으로 유명한 성 소피아 대성당에서 출정 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 그리고 수많은 소공국의 군주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루스 공들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은 연합군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루스 최고 연대기인 과거 세월의 이야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루스의 땅에서 용감한 전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갑옷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들의 창과 검은 숲처럼 빽빽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는 루스 역사상 없었다. 실제로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루스 공국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연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해 보이는 연합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된 지휘 체계의 부재였습니다.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는 명목상 최고 지휘관이었지만 실제로는 각 공국의 군주들이 자신의 군대를 독립적으로 지휘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만큼이나 강력했고 그는 키예프 대공의 명령을 따를 의무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 역시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사이의 개인적인 불화였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보다 젊고 야심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원정을 자신의 명성을 높일 기회로 보았고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했지만 그만큼 신중했고 때로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이런 성격 차이는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었습니다. 킵차크 칸들도 연합군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위치는 애매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이라기보다는 보호를 구하는 난민에 가까웠습니다. 루스 귀족들 중 일부는 킵차크인들을 진정한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교도 유목민으로 경멸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과 경멸은 연합군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1223년 4월 말 연합군이 출발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몽골군의 사절단이 드네프르 강을 건너 키예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10명 정도의 작은 무리였고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페르시아어를 할 줄 아는 몽골 장교가 있었고 그는 현지 통역을 통해 루스 공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절단의 메시지는 교묘했습니다. 우리 몽골의 위대한 칸께서 루스의 고귀한 군주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킵차크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 땅을 침략하고 우리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의로운 응징을 하러 온 것뿐입니다. 킵차크인들은 당신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호하려 하십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당신들은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루스 킵차크 연합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스 공들이 킵차크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루스 공들이 킵차크인들을 배신하고 몽골과 평화 협정을 맺는다면 연합군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설사 루스 공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 메시지는 연합군 내부의 의심과 불신의 씨앗을 뿌릴 것이었습니다. 키예프 대공의 궁전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스코아로 장식된 회의실에는 주요 루스 공들과 킵차크 칸들이 모였습니다. 몽골 사절들은 밖에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격렬했습니다. 일부 루스 공들은 몽골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왜 킵차크인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몽골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킵차크뿐이라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킵차크 칸들은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대변인인 칸 코테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우리를 배신한다면 내일 몽골인들은 당신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땅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하나씩 무너질 것입니다. 킵차크 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갈리치 공의 아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혈연과 의리를 호소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무엇보다도 킵차크 공주와 결혼한 사위였습니다. 몽골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왜 우리 국경까지 왔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책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킵차크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의 말은 많은 젊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몽골과의 전쟁을 영광스러운 모험으로 여겼고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만큼 몽골의 제안 뒤에 숨은 함정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킵차크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몽골 사절들에게 거절의 뜻을 전하되 외교적으로 처리합시다.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지만 회의실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더 과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측근들과 따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몽골 사절들은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겁쟁이나 배신자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명예에 대한 모욕은 피로 씻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동방 야만인들이 감히 우리에게 명령하듯 말하다니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 사절단 전원이 살해당한 것입니다. 정확히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는 역사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과거 세월의 이야기는 이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하지만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가 주도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킵차크 칸들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직접 사절들을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몽골의 사절단은 전멸했고 그들의 시신은 드네프르 강에 던져졌습니다. 강물이 그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물고기들이 시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 소식이 몽골군 진영에 전해졌을 때 제베와 수부타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의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수부타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당한 전쟁 명분을 얻었습니다. 야삭의 법에 따라 사절을 죽인 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야삭은 칭기즈칸이 제정한 몽골 제국의 법전이었습니다. 이 법은 매우 엄격했고 몇 가지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절의 신성함이었습니다. 몽골 문화에서 사절은 단순한 전령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영혼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절을 죽이는 것은 보낸 사람을 직접 살해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야삭에 따르면 사절 살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몽골 제국이 호라즘 제국을 침공한 것도 호라즘의 샤가 몽골 상인 사절단을 살해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즉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사절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은 당신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적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납시다. 당신들은 피로 당신들의 죄를 씻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차갑고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절을 전달한 몽골 장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절단은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루스 공들도 이번에는 사절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사례가 너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는 몽골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듣고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몽골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쟁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죽에 그려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정찰병들이 수집한 정보가 쌓여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루스군은 숫자가 많지만 조직이 허술합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지휘관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제베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개활지로 유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대오는 흐트러질 것이고 각 부대는 서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격합니다. 사절을 죽인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수십 년간 완성해온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컸고 적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야삭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루스킵차크 연합군이 있는 방향으로 전진했지만 직접적인 교전은 피했습니다. 정찰병들이 먼저 나가 연합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연합군은 드네프르 강을 건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군 속도는 느렸습니다. 8만 명의 군대와 그들을 지원하는 보급 마차,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지 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그들의 행군 소리는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5월 초 양측은 처음으로 조우했습니다. 드네프르 강 동쪽 약 100km 지점 넓은 초원 한가운데였습니다. 루스군의 선봉대는 킵차크 기병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정찰대를 발견하고 즉시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정찰병들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짧은 교전 후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화살 몇 발을 쏘고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이것을 몽골군의 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추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겁쟁이 타타르들을 쫓아 그들의 재물을 모두 빼앗읍시다. 그는 키예프 대공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돌진했고 승리의 환희가 이미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적의 전체 병력과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젊은 귀족들의 열기에 묻혔습니다. 많은 루스 전사들이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를 따라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연합군의 대오는 벌써부터 길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봉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후위는 아직 출발 지점에 있었습니다. 킵차크 칸들도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싸우고 있었고 몽골군에게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경기병들은 루스군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곧 선봉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항상 후퇴하는 몽골군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쫓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나는 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베와 수부타이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부대를 미끼로 사용하며 연합군을 깊숙이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주력 부대는 측면과 후방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며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루스 공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사냥감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정찰병들은 언덕과 나무 뒤에 숨어 연합군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합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 어려워졌습니다. 행군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급 마차들이 뒤처졌습니다. 병사들은 피곤했고 말들도 지쳐갔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휘관들 사이의 불화였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계속 전진하기를 원했고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원했습니다.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는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매일 저녁 진영에서는 3명의 무스티슬라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몽골군의 정찰병들은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보고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적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칼가 강이었습니다. 그곳은 넓은 개활지였고 몽골 기병이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는 완벽한 전장이었습니다. 사절 사례라는 루스 공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단순히 전쟁 명분을 제공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스 지도부의 오만함, 통일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외교적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몽골군은 이 모든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심리전에서는 이미 몽골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루스군은 승리를 꿈꾸며 전진했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승리가 아니라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무대가 바로 칼과 강변이 될 것이었습니다. 1223년 5월 중순 루스킵차크 연합군은 이미 드네프르 강에서 동쪽으로 150km 이상 진군한 상태였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몽골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그들은 내일이면 저 겁쟁이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와도 몽골군은 여전히 지평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가 지휘하는 몽골군의 후퇴는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초원 전쟁에서 다듬어진 정교한 전술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집사에는 이런 전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후퇴를 전진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적을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예술이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바로 이 예술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첫째 날 몽골군은 약 30km를 후퇴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선봉 부대가 먼저 물러나고 그 뒤를 중앙 부대가 따랐으며 후위 부대가 추격하는 적을 견제했습니다. 후위 부대는 주기적으로 멈춰 서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결정적인 교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루스군이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저들이 도망치기 전에 따라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몽골군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몽골군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루스군은 그들을 따라 행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몽골군은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소규모 부대를 측면으로 보내 루스군의 보급선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대들은 갑자기 나타나 보급 마차를 습격하고 낙오된 병사들을 공격한 후 사라졌습니다. 루스군은 이들을 쫓으려 했지만 그들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키예프 대공의 보급 담당관은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0대 이상의 마차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일주일 안에 식량이 바닥날 것입니다. 셋째 날 루스군 내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여전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선봉에 섰고 다른 공들이 따라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점점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몽골군이 정말로 우리를 두려워한다면 왜 완전히 도망치지 않는 걸까요? 왜 항상 우리 시야 안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의 의심은 정당했지만 이미 연합군의 대오는 너무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선봉과 후위 사이의 거리는 20km 이상이었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넷째 날 몽골군은 전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매복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뒤나 나무 숲 속에 소규모 궁수부대를 숨겨두고 추격하는 루스 기병들이 지나갈 때 측면에서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공격은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루스군의 사기를 갉아먹었습니다. 병사들은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이것은 그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체르니고프의 한 기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적은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다. 매일 동료들이 쓰러지지만 우리는 단 한 명의 몽골인도 죽이지 못했다. 다섯째 날 루스군의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고 많은 말들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물 공급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후퇴하면서 우물을 오염시키거나 물웅덩이를 메워버렸습니다. 루스군은 깨끗한 물을 찾기 위해 경로를 우회해야 했고 이것은 행군을 더욱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킵차크 칸 코테는 무스티슬라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몽골인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들을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몽골군은 루스군을 칼가 강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가 강은 아조프에로 흘러가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강 자체는 그리 깊지 않았지만 강변은 넓은 개활지였습니다. 나무도 거의 없고 언덕도 낮았습니다. 이곳은 기병이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는 완벽한 전장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 지역을 며칠 전에 이미 정찰했고 이곳을 결전지로 선택했습니다. 제베도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숫자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활지에서는 조직과 기동성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일곱째 날 아침 1223년 5월 31일 몽골군은 칼가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후퇴하던 몽골군이 처음으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찰병이 이 소식을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에게 전했을 때 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저 겁쟁이들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군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섬멸할 차례입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간의 고된 추격이 드디어 끝나고 승리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킵차크 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전술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코테는 무스티슬라프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덫입니다. 몽골인들은 결코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멈춘 것은 우리를 여기로 유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군대가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북카프카스에서 몽골군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적을 쫓아왔고 이제 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 2만 명 정도였고 킵차크 기병 1만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 병력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키예프 대공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면 승리의 영광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5월 31일 오후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기사들은 중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었습니다. 킵차크 기병들은 경갑옷에 활과 짧은 칼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칼과 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땅이 말발굽 소리로 진동했고 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장관이었고 루스 전사들은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베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하라. 몽골군의 전위 부대는 느슨한 대형을 유지한 채 서 있었습니다. 루스군이 약 200m 거리에 다가왔을 때 몽골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합성궁은 사정거리가 300m 이상이었고 정확도도 뛰어났습니다. 화살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마치 검은 구름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 세례에 많은 루스 기사들과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중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화살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습니다. 킵차크 기병들도 용감하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과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고 말을 타고 싸우는데 익숙했습니다. 양측은 마침내 충돌했고 칼과 강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몽골군의 전위 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의 돌격을 받아내고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루스군이 전위 부대와 교전하는 동안 수부타이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상류 쪽으로 크게 우회하여 루스군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베는 또 다른 부대를 이끌고 하류 쪽으로 우회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몽골식 포위 기동이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전방의 교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몽골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몽골의 전위 부대는 천천히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루스군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스티슬라프는 부하들에게 외쳤습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승리가 눈앞에 있다. 그의 기사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몇몇은 정말로 몽골 전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후 4시경 루스군의 오른쪽 측면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기병 대부대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부타이의 주력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루스군의 측면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왼쪽 측면에서도 또 다른 먼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제베의 부대였습니다. 루스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전방의 적과 싸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고 루스군은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의 대오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킵차크 기병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의 이런 전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코테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후퇴하라.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킵차크 기병들은 말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장비 덕분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일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루스 기사들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갑옷과 무거운 무기는 정면 충돌에서는 유리했지만 빠른 기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말들은 일주일간의 강행군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신선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교대로 쉬면서 말의 체력을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몽골군의 궁수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원을 그리며 움직였고 루스 기사들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가장 즐겨 쓰는 전술인 망갈라이, 즉 회전 사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이 전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소용돌이처럼 적을 감싸며 끊임없이 화살을 쏜다. 적은 공격할 대상을 찾지 못한 채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강변은 시체와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군대는 이미 반 이상이 전멸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작은 집단으로 나뉘어 포위당한 채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몽골군은 공격을 멈추고 포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살아남은 루스 병사들은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몽골군의 함성과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또다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루스 병사들은 언제 공격이 재개될지 몰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월 1일 몽골군은 최후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와 그의 남은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중반쯤 무스티슬라프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대부분 전사하거나 항복했습니다. 킵차크 기병들 중 일부는 도망쳤지만 많은 수가 몽골군에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가 이끄는 주력 부대는 아직 칼가 강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리치 군대의 패배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강 건너편의 작은 언덕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몽골군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7일간의 후퇴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전략이었고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적을 지치게 만들고 분산시키고 원하는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루스군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승리를 꿈꾸며 칼과 강으로 왔지만 그가 얻은 것은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과 강 전투의 첫 번째 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223년 6월 1일 정오 칼가 강 서쪽 언덕 위에서 키예프 대공 무스티슬라프 3세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 평원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가 이끌던 선봉대는 완전히 괴멸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공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키예프 대공의 곁에는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와 여러 소공국의 군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한 젊은 귀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공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리치 공을 구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을 건너면 우리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어해야 합니다. 대공이 선택한 위치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덕은 높이가 약 40m 정도였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정상은 비교적 평평했고 약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언덕 주변에는 작은 나무들이 있었고 루스군은 이것들을 베어 목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마차들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임시 방벽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루스 전통의 방어 전술인 구로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줄기는 언덕 아래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개울이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의 보급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대공님, 우리가 가진 물은 이틀치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물을 구하러 언덕을 내려가야 합니다. 대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때까지 원군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6월 1일 오후 몽골군이 언덕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말을 타고 언덕을 둘러보며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수부타이는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제베도 동의했습니다. 물과 식량이 그들의 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됩니다. 몽골군은 언덕 주변에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언덕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진지를 설치했습니다. 이 거리는 루스군의 화살이 닿지 않지만 몽골군의 화살은 닿을 수 있는 절묘한 거리였습니다. 몽골의 합성궁은 사정거리가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수부타이는 부대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언덕의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각 그룹은 약 5,000명 정도였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첫날 밤 6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밤 몽골군은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언덕 주변에서 큰 북을 울리고 이상한 함성을 질렀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한밤중에 다시 소란을 피웠습니다. 루스 병사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공격이 시작될지 몰라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 루스 연대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밤은 끝없이 길었고 타타르인들의 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악마의 외침 같았다. 6월 2일 새벽 몽골군은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지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소규모 궁수부대가 언덕에 접근하여 화살을 쏘고 루스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루스 병사들은 화살로 응사했지만 몽골 기병들은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이런 식의 작은 충돌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의 목적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만들고 화살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이 전술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화살을 아껴야 합니다. 확실한 표적이 아니면 쏘지 마십시오. 하지만 병사들의 긴장과 공포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몽골 기병이 나타나면 많은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루스군의 화살 보유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6월의 태양은 뜨거웠고 병사들은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스티슬라프는 밤에 소규모 부대를 보내 물을 길어오려 했습니다.
6월 2일 밤 약 100명의 병사들이 조용히 언덕을 내려가 게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명 중 겨우 30명만이 물통을 들고 돌아왔고 그나마 많은 물을 흘렸습니다. 6월 3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물 배급량이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들도 갈증에 시달렸고 일부는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스티슬라프는 또 다른 물 조달 시도를 명령했지만 결과는 전날과 같았습니다. 몽골군은 게울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고 어떤 루스 병사도 안전하게 물을 길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오후 몽골군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언덕 아래에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바람이 언덕 쪽으로 불고 있었고 연기가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루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연기는 시야를 가렸고 숨쉬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가 키예프 대공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돌파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6월 4일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물은 거의 바닥났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최저점에 이르렀습니다. 일부는 투항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하지만 무스티슬라프는 이런 말을 단호히 금지했습니다. 항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루스의 귀족들입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싸우다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군 진영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들은 흰 깃발을 들고 언덕 아래까지 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그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장군들께서 키예프 대공에게 제안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다면 목숨은 보장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킵차크인들이 아니므로 우리와 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무스티슬라프 대공과 다른 공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는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 죽는다면 루스는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일부 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의심했습니다. 몽골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우리 사절들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의 사절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논의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실이 그들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물이 없었고 식량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6월 5일 새벽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키예프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몽골 사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군들은 당신들과 킵차크인들을 구별합니다. 당신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6월 5일 정오 키예프 대공과 그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더러웠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걸을 수도 없어 서로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을 포위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제베와 수부타이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두 몽골 장군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베가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키예프 대공이시군요. 당신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맹인 갈리치 공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우리 사절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무스티슬라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사절을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치 공이 수부타이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연합군이었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스티슬라프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야삭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야삭은 귀족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법을 따를 것입니다. 무스티슬라프는 안도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살려준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삭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무스티슬라프 대공과 다른 고위 귀족들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약 12명 정도였습니다.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 스몰렌스크의 블라디미르, 그리고 여러 소공국의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평한 땅에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 판자가 놓였습니다. 무스티슬라프는 이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몽골 장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삭의 법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자 위에 무거운 돌들이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몽골 장군들과 고위 장교들이 앉아 승리의 연회를 시작했습니다. 루스 귀족들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판자 아래에서 그들은 천천히 압사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야삭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땅에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타르인들은 그들의 법을 지켰지만 그 방식은 잔혹했다. 이것은 사절 사례에 대한 응징이었다. 무스티슬라프 대공은 판자 아래에서 약 1시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하느님, 루스를 불쌍히 여기소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죽자 다른 귀족들도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몽골 장군들은 판자 위에서 계속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일반 루스 병사들은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예로 팔렸고 일부는 몽골군의 짐꾼으로 사역되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병사들 중 소수는 몽골군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풀려났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식량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서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 굶주림과 피로로 죽었습니다. 칼과 강 전투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8만 명의 루스킵차크 연합군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1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고위 지휘관들이 전사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갈리치의 무스티슬라프는 전투 중에 전사했고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압사당했으며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루스 공국들은 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수부타이의 전략적 천재성은 이 전투에서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적의 선봉을 먼저 섬멸하고 주력 부대를 고립시킨 후 시간과 자연을 무기로 사용하여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대규모 공격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베와 함께 그는 몽골 군사 전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칼과 강변에는 수천 구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늑대들이 밤에 나타났습니다. 몽골군은 승리를 축하한 후 동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군사력을 시험했고 루스 공국들의 약점을 파악했으며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는 15년 후 바투칸의 대규모 침공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수부타이의 천재성은 단순히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정복을 위한 토대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1223년 6월 중순 칼과 강 전투의 소식이 루스 공국들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8만 대군이 전멸했다는 것, 3명의 대공이 모두 죽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해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넉마를 걸치고 맨발로 굶주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악몽 같았습니다. 키예프로 돌아온 한 생존자는 성 소피아 대성당 앞 광장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타타르인들은 악마입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고 그림자처럼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화살이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그들의 화살이 우리를 관통했습니다. 우리 대공님은 나무 판자 아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인들은 비명을 질렀고 남자들은 분노와 공포로 떨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 대공의 죽음 방식은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루스 연대기인 과거 세월의 이야기는 이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 대공과 체르니고프의 무스티슬라프 공, 그리고 다른 귀족들은 나무 판자 아래 깔려 압사당했다. 타타르인들은 그 위에서 연회를 열었고 우리 공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술을 마셨다. 이보다 더 잔혹하고 모욕적인 죽음은 없었다. 이 기록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몽골에 대한 루스인들의 공포를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처형 방식은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일부였습니다. 야삭 칭기즈칸이 제정한 몽골 제국의 대법전은 귀족의 피를 땅에 흘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몽골인들의 샤머니즘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피가 땅에 흘러 영혼이 오염되면 그 영혼이 저주가 되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압사형은 영혼을 가두고 동시에 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학자 주바이니는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서 야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야삭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늘의 명령이다. 몽골인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을 하늘을 거역하는 것으로 여긴다. 사절을 죽이는 것은 야삭의 가장 중대한 위반이며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귀족에 대한 처형도 야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압사형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 법을 완벽히 따름으로써 그들이 단순한 야만인이 아니라 엄격한 법 체계를 가진 제국의 대표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처형의 상징성은 더욱 깊었습니다. 판자 위에서 연회를 여는 것은 승리자가 패배자를 완전히 짓밟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루스 귀족들에게 극도의 모욕이었고 동시에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몽골에 저항하면 이런 운명을 맞이한다. 이 메시지는 명확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칼과 강 전투 이후 몽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루스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223년 여름 칼과 강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들은 각자의 공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타르인들의 무시무시한 전술, 끝없는 후퇴와 갑작스러운 포위, 그리고 대공들의 끔찍한 죽음.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과장되고 신화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몽골인들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악마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부고로드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이 나타났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그들을 타타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타우르멘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페체네그라고 부른다. 신만이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이 보낸 징벌일지도 모른다. 이 기록은 당시 루스인들의 혼란과 공포를 잘 보여줍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칼과 강 승리 후 즉시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더 머물며 킵차크 초원을 정찰했습니다. 그들은 볼가 강 하류까지 진출했고 불가르 왕국의 국경을 탐색했습니다. 1223년 가을 그들이 불가르 영토로 들어갔을 때 불가르인들은 매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좁은 숲길에서 몽골군은 기습을 당했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이 원정에서 몽골군이 겪은 유일한 심각한 패배였습니다. 라시드 앗딘의 집사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불가르의 숲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개활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울창한 숲에서는 그들의 기동 전술이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이 교훈을 기억했고 이후 숲이 많은 지역을 침공할 때는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 이것은 몽골군도 완벽하지 않았으며 지형에 따라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강점은 패배에서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1224년 초 제베와 수부타이는 동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스피의 북쪽을 돌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이 원정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들은 거의 10,000km를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긴 정찰 원정 중 하나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들은 이것을 위대한 기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칭기즈 칸 앞에 돌아온 제베와 수부타이는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그렸고 각 지역의 지형, 기후, 인구, 군사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루스 공국들의 정치적 분열, 지휘 체계의 부재, 그리고 기병 전술에 대한 미숙함을 강조했습니다. 수부타이는 특히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루스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도시들은 부유하지만 그들의 공들은 서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규모 군대로 침공한다면 그들을 하나씩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칭기즈 칸은 이 보고서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가 원하던 정보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칭기즈 칸은 즉시 서방 원정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동쪽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서하와 금나라가 여전히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서방 정복은 다음 세대의 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1227년 칭기즈 칸이 서하 원정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몽골 제국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1235년 칭기즈 칸의 손자 바투와 그를 보좌하는 수부타이가 서방 대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는 이미 6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12년 전 칼과 강에서 수집한 정보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1237년부터 1242년까지 바투칸의 군대는 루스 공국들을 하나씩 정복했습니다. 랴자는 5일 만에 함락되었고 블라디미르는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키예프는 1240년에 포위되어 참혹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자 조반니 다 피안델 카르피네는 1246년에 키예프를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키예프는 한때 위대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으나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되었다. 현재 거기에는 200채도 안 되는 집이 있을 뿐이고 사람들은 완전한 노예 상태로 억압받고 있다. 루스 공국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칼과 강에서 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잃었습니다. 경험 있는 대공들과 장군들이 모두 전사했고 그들의 후계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루스 공국들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칼과 강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각 공국은 자기 땅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다른 공국이 공격받을 때 방관했습니다. 셋째, 칼과 강 전투가 남긴 심리적 공포였습니다. 타타르가 온다는 소문만으로도 마을 전체가 도망쳤습니다. 병사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타타르는 무적이라고 믿었고 이 믿음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노부고로드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타타르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칼과 강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했다. 몽골의 지배는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루스 공국들에게 무거운 공물을 부과했고 이를 거부하는 도시는 잔혹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교묘한 통치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루스 공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공들은 몽골의 칸에게 충성 맹세를 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사라이의 황금 호르드 수도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굴욕적인 종속 상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루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이 멍해는 거의 25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480년이 되어서야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몽골의 지배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몽골의 영향은 루스 문화, 정치, 군사 체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 집권적 통치 구조, 우편 체계인 얌 그리고 군사 조직의 많은 부분이 몽골에서 유래했습니다. 칼과 강 전투는 단순한 하나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루스 공국들이 그날 승리했다면 몽골의 서방 진출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했고 그 패배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가 보여준 군사적 천재성, 야삭이라는 법 체계의 냉혹한 적용, 그리고 승리를 정치적 공포로 전환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몽골 제국의 서방 정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아타 말리크 주바이니는 칼과 강 전투를 평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전투에서 몽골인들은 단지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공포라는 무기를 완성했다. 이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칼과 강 이야기를 떠올리며 떨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이긴 것이다. 1223년 5월 31일 칼과 강변에서 시작된 전투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몽골이 단순한 유목민 집단이 아니라 정교한 전략, 엄격한 법 체계, 그리고 무자비한 실행력을 가진 제국임을 세상에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야삭의 공포, 피를 흘리지 않는 처형, 그리고 승자의 연회,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타타르의 멍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칼과 강 전투는 결국 군사 전술의 승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승리였고 심리전의 승리였으며 법과 질서의 승리였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외교관이었고 정보 수집가였으며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칼과 강에서 거둔 승리는 단순히 8만 명의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미래 정복의 청사진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너무나 완벽해서 15년 후 바투칸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과 강 전투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